네, 최영일 시사평론가 전지현 변호사와 함께 화제가 되는 이슈들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2월 출소했죠.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회사의 첫 공식 일정의 모습을 드디어 드러냈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 문재인 대통령도 함께해서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 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첫 총수의 대면이다. 맞습니다. 뭐 10대 그룹 총수의 대면이다. 이렇게 봐도 되죠? 네, 맞습니다. 뭐 취임 이후에 청와대에서 한번 이제 총수들을 모아서 수제 맥주를 마신 게 있었지만 이건 단체 간담회 형식이었고요. 그렇죠. 네. 이 재벌 총수를 단독으로 만난 것 최초이고, 무엇보다 말씀하신 대로 이재용 부회장 지난 2월에 2심 집행유예로 출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공식 행보가 없었어요. 물론 중국이나 유럽으로 출장을 가면서 신사업 구상을 한다. 하지만 모두 다 비공개 행보였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공식 행보를 보인 건데 해외였고, 이게 이 인도 노다이 지역에 있는 삼성전자 제2공장 준공식이었습니다. 저는 총수가 해외 공장 준공식 하는 거는 당연한데 네. 문제는 이 첫 공식 행보에서 하필이면 이제 대통령과 또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딱 조우했다는 거, 화제가 아니 될 수 없는 상황이죠. 네.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후 언론에 공개되는 첫 일정이어서 맞습니다. 더 긴장한 맞습니다. 표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문 대통령에게 보니까 고개도 많이 숙이고 허리도 많이 숙이고 인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예, 이렇게 딱 90도로 굽혀가지고는 행사장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문 대통령이 오시니까는 5초 동안 4번, 그러니까 4번 인사를 하셨고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랑 인도 총리랑 이렇게 행사장에 입장을 하니까는 뒤에서 이렇게 이재용 회장이 이런 표현이 맞나 싶기는 한데 이렇게 쫄래쫄래 이렇게 따라가세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축사를 하시니까는 두 손을 모으고 이렇게 가만히 듣고 있는데 얼굴에 긴장했다 이런 표정이 역력했고요. 그리고 이제 행사 준공식이니까는 테이프 커팅식을 하잖아요. 네. 이때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한테 이리 오라고 이렇게 손짓을 하는데도 거절을 하면서 관상 밑으로 가가지고는 너무나 겸손하게 이렇게 앉아 계셨는데, 근데 우리가 물론 지금은 아니지만은 과거 어떤 정경유착의 트라우마 그런 것들이 있는데 있겠죠. 예, 지금 재판이 진행되는 거는 어차피 법리대로 해결이 되는 거고 이재용 부회장이 좀 더 이렇게 겸손한 거는 좋지만 지나쳐서 좀 당당하게 좀 더 당당하게 행동을 하셨으면 어땠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집행유예 기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또 일각에서는요, 두 사람의 만남 자체를 두고 또 논란이 있다,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글쎄요, 이게 논란거리가 되는 건지에 대해서는 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각자 이제 또 생각이 있으실 것 같은데, 대통령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개의치 않았던 모양인 것 같습니다. 이 부회장과 별도로 뭐 길지는 않지만 한 5분 정도 면담을 했다는데 혹시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면담이 길진 않았어요. 대기실에서 5분 정도 있었다고 하는데 네. 나왔던 얘기도 그냥 문재인 대통령이 신공장 준공을 축하합니다. 나라 발전에 이바지해줘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많이 투자하고 일자리 많이 창출해 주세요. 그냥 이렇게 얘기를 했다니까 덕담 수준으로. 그러니까 이재용 회장이 아이고 여기까지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직원들에게 큰 힘이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면담 자체는 이런데 우리가 이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를 이제 두 가지로 해석을 해보면은 그 아세안 10억 인구 아세안 시장의 어떤 우리 기업의 시장을 확보를 하고 인프라 투자에 대한민국 기업이 참여하기 위한 교두보를 확보하려 했다, 이런 데 의미를 둘 수가 있고, 실제 금융권에서는 아세안에 투자하려는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해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으로 금융권 대출을 시작을 하고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 정부가 기업에 대한 기조를 기존의 적폐청산에서 혁신 성장의 동반자로 바뀌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또 이거를 이재용 대통령의 재판과 연결시키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법리대로 진행되는 이재용 부분이고, 부회장이요?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과 연결시킬 수는 없는 게, 최근에 그 기조를 보면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에 대해서 불공정하다고 얘기를 했었고, 또 금감원에서도 바이오로직스의 당시 분식회계 문제를 지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부에 대한 친기업적인 행보와 지금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 또는 경영권 승계의 문제는 분리해서 보는 게 맞다, 지금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분리해서 보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각에서는 그래도 문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을 만난 게 그래도 이제 좀 기업 친화적인 행보의 신호탄이 아니냐, 뭐 이런 해석까지 나오고 있는 2년차 상황입니다. 집권에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만난 게 아니고요. 우연히 만난 것도 아니고 당연히 청와대의 조율과 세팅이 있었던 만남입니다. 해외 순방에서 인도 총리가 참석한 자리에 국내 최대의 글로벌 브랜드의 공장 준공식, 여기에 총수와 대통령이 만나는 것, 이건 뭐 여러 가지 의미 부여할 수 있죠. 그래서 사실은 정치적인 해석들도 하고 있습니다.
면죄부를 주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혹의 눈초리도 있고 다양한데 네. 사실은 이 청와대는 상당히 쿨하게 봐달라는 입장입니다. 경제는 경제, 법은 법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지금 경제가 이제 올 하반기 들어가면서 중대한 시점에 왔죠. 경제 지표들이 문제가 있고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인 일자리 창출이 국내에서 여의치 않으면서 전 핵심 메시지는 먼저 인도의 경제 성장에 삼성이 기여해 준 것에 대한 감사를 문재인 대통령이 표했어요. 그렇죠. 이건 우리나라 위상을 높인 거니까. 근데 사실 이것은 인도가 감사해야 할 일이고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는 어디냐면 국내에서도 더 투자하고 일자리 창출에 힘써달라. 이게 방점인 거죠. 근데 이제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는 좀 뜨끔했겠어요. 인도에 큰 공장을 세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좀 일자리 많이 만들어 주십시오 하면은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 아유 좀 진짜 열심히 해야 되겠네. 뭐 이런 생각 당연히 들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고 만약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 스타일이었으면 대놓고 왜 여기다 공장을 짓느냐, 국내에 지어야지 뭐 이런 얘기를 했을 상황이죠. 근데 거기는 이제 자국 보호주의로 가는 거고 우리나라는 이제 수출 중심 기업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인도에 이렇게 좋은 일을 해준 것도 정말 잘했다. 박수를 대통령이 쳐주신 것 같고요. 다만 국내에서도 지금 고용이 힘드니 삼성이 좀 앞장서 달라 이런 메시지로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메시지를 덕담 수준에서 건넸느냐 아니면 이것이 일종의 이재용 부회장이 과거 같으면 정치 권력 밑에 이제 자본 권력이 있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자 그럼 대통령이 이제 경영일선 복귀해도 줬어 이런 신호탄을 준 것으로 해석할 것이냐 이것은 아마 국내에서 보는 시각마다 다 다르겠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시대는 경제는 경제, 정치는 정치, 또 법은 법, 재판은 재판, 재판은 재판대로 이 사법부에 맡기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정치 권력하고는 이제 절연하기로 지난 정권 그 청문회에서 이재용 부회장 얼마나 고생하는 모습을 봤습니까? 물론 거기에 응당한 그러한 의혹들이 존재했었지만 법적 판단이 남아있는 거고요. 다만 지금 총수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삼성이 국내 일자리 창출에도 힘써달라. 요거 제가 보기엔 이재용 부회장 경영일선 복귀 문제는 국내에서 고용 관련 삼성의 정책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확인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업들은 사실 냄새를 잘 맡거든요. 맞습니다. 어디에다 공장을 져야지 더 큰 돈이 될 거라는 거에 대한 판단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한국 상황이 조금만 더 개선이 된다면은 대통령께서 굳이 이야기 안 하더라도 한국에 당연히 공장을 더 많이 짓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뭐 여러 가지 뭐 논란의 여지가 있는 상황에서도 이 삼성전자 공장 준공식을 찾은 문재인 대통령이신데 인도와의 경제 협력에 대한 굳은 의지의 방증 아니냐 이런 반론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 축사에서는요 인도와의 인연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도 몰랐던 그 청와대 비서진들도 몰랐었던 이 깜짝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나마스테 반갑습니다. 인도에 오니 20년 전 트레킹을 다녀왔던 라다크가 생각납니다. 한국 국민들은 요가로 건강을 지키고 카레를 즐겨 먹습니다. 제 딸도 한국에서 요가 강사를 합니다. 더 깊은 우정으로 협력하자고 제안합니다. 기존에 평범한 가정주부로만 소개가 됐었었는데 딸 문다혜 씨가 요가 강사를 한다는 얘기는 굉장히 흥미롭게 들었네요. 그 요가 교실 아주 바글바글 사람 많아질 것 같다 하는 생각도 들어요. 아니 평범한 요가 강사라도 그게 반드시 전업주부일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직업을 공개한 거는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하는데 이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일까 봐 지금까지 직업을 공개를 안 하신 것 같은데 이 외교에서 친선을 다지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상대방 나라의 국민들의 마음을 잡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러시아 가서 연설하실 때도 톨스토이 같은 러시아 문호를 예로 들었고 중국에서는 또 서민식당을 방문했었는데 인도 하면 생각나는 게 이제 또 카레하고 요가잖아요. 카레는 좀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카레하고는 맛이 달라요. 향이 독특하고 거기는 커리고 우리나라랑 카레인가요? 커리가 왜 좀 더 고급져 보이긴 하네요. 그리고 그 카레는 그 인도 카레는 그 밀가루 떡 있잖아요. 넙더디 향 빵으로 찍어 먹어야지 더 맛있더라고요, 밥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 총리한테 한국 사람들 카레 좋아하고 요가도 많이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내 딸도 요가 강사를 합니다. 이렇게 언급을 하셨다고 하는데 다혜 씨가 요가 강사를 하는지는 그 주위의 참모들도 아무도 몰랐던 사실이라고 합니다. 인도에서도 듣기에 인도 국민들이 듣기에도 참 친근하게 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 대통령이 어쨌든 한국에도 좀 투자를 해달라, 일자리를 만들어달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재용 부회장은 노력하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앞으로 이 삼성의 행보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한 반응을 내놓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 수준이 어느 정도일 것이냐. 그런데 이제 이것을 이재용 부회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스타일을 잘 파악한다면 두 가지의 행보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대통령은 비즈니스 외교를 떠난 거잖아요. 지금 세일즈 외교입니다. 러시아에서도 우리가 알지만 전력, 가스, 에너지 문제, 철도 이런 것들 이제 협의하고 왔고 신북방 정책 이렇게 이름이 붙었는데 이번에는 아예 어제 연설에서 신남방 정책을 추진한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인도, 싱가포르, 동남아를 필두로 해서 남쪽의 시장과도 경제 협력 강화할 거다. 근데 삼성은 지금 큰 공장을 준공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보는데 국내에서 하나는 고용 창출이 첫 번째 신호탄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투명 경영 문제입니다. 아까 뭐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문제도 얘기하고 하셨지만 제일 핵심이 뭐냐면 순환 출자 고리를 풀어야 돼요, 삼성이. 왜냐하면 얼마 안 되는 지분으로 총수라고 우리가 부르지만 대그룹의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는 이 구조에서 지금 뭐 롯데 사태 터졌을 때도 순환 출자의 해소 문제, 모두 우리 재벌 기업들은 순환 출자 해소가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삼성이 이러한 투명 경영의 가도를 어떻게 갈 것이냐, 고용 창출을 어느 정도 할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청와대의 삼성에 대한 평가가 사실은 지금 낙제점을 줄 것이냐, A는 못 주더라도 지금 상황에서 한 B- 정도 줄 것이냐, 진폭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예상해 볼 수가 있죠. 그렇군요. 자, 인도를 이제 4강과 비슷한 수준의 외교 이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끌어올리겠다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인도에서 사업하시는 분들도 새로운 활로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대통령께서 뭐 힘을 가서 실어줬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소프트웨어 강국인데요. 우리나라와 보완적인 산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이 있죠. 협력을 하면 시너지가 날 것이다. 인도가 세계적으로 이머징 마켓이니까 아마 잘만 단추를 꿰다면 성공적일 거란 예상을 해봅니다. 자, 다음은 뭐 조금 안타까운 뭐 소식을 좀 전하겠습니다. 양혜원 씨 유출 사진 이 사건. 조사를 받던 스튜디오 실장이 투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일단 그 스튜디오 실장 정신 나는 억울하다 이런 유서를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북한강의 미사대교에서 목격자가 있었어요. 하얀 물체가 강으로 떨어졌는데 사람인 것 같다. 신고를 받고 이제 경찰이 출동해 보니까 스튜디오 실장 정 씨의 차량이 거기에 주차가 돼 있었고요. 지금 실종 상태입니다. 아직도 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못 찾았고요. 지금 비가 많이 와서 물도 불어나 있고 그리고 물도 탁합니다. 그런데 지금 차량 안에서 A4 용지 한 페이지 분량의 유서가 나온 겁니다. 그 내용은 억울하다는 거예요. 경찰이 지금 이 나의 말은 듣지 않고 가해자로 지금 추정되는 인물이죠. 피해자 쪽의 이야기만 듣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모델들의 이야기에만 귀 기울여주고 있고 자신은 정말 억울하다. 이런 취지의 내용을 남겼다고 합니다. 뭐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무고죄도 슬슬 얘기가 나오면서 무고죄를 처벌해야 한다. 이런 청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사건을 처음으로 폭로했던 양혜원 씨의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그 실장님께서는 문을 자물쇠로 채워서 걸어 잠갔습니다. 제게 의상이라면 갈아입고 오라고 옷을 건넸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속옷이 아니고 포르노에서만 나올 법한 속옷이었습니다. 이게 뭐냐고 난 이런 거 싫다고 안 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실장님은 제게 협박을 했습니다. 너 때문에 저 멀리서 온 사람들은 어떡하냐. 저 사람들 모두 회비 내고 온 사람들인데 너한테 다 손해배상 청구할 거다. 고소할 거다. 양혜원 씨와 비슷한 피해자가 8명까지 나온 상황인데 맞습니다. 그리고 정 씨는 검찰이 양혜원 씨를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였지 않습니까? 이 둘 다 수사 상황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까? 아니 근데 명예훼손이랑 무고죄로 이제 정 씨가 고소를 한 거는 맞는데 명예훼손 무고는 양혜원 씨의 고소 사실이 진실인지 허위인지를 밝힌 다음에 이게 밝혀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앞선 수사가 먼저겠네요. 그래서 대검찰청 매뉴얼에도 보면은 성범죄 수사를 끝내고 그다음에 무고죄 수사를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직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요. 근데
이번에 그 투신한 정 실장의 대리인은 이러한 대검찰청의 매뉴얼에 대해서 헌법 소원까지 제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된다고 하려면 국민의 어떤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처분을 가해지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매뉴얼은 그냥 조직기관 내부에서의 어떤 지침 정도에 불과해서 헌법 소원 대상은 될 수 없다고 보여지고요. 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성범죄의 수사가 끝나고 이게 수사가 들어가는 게 맞겠죠. 다만 정 실장이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데는 최근에 최초 유포자가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지난 2일에. 네. 그런 것과 같이 뭔가 수사기관이라든지 언론의 분위기가 자신한테 불리하게 돌아가는 거에 대한 압박감을 느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목숨을 뭐 네. 아직까지 뭐 목숨이 끊어졌다 뭐 이렇게 정확하게 100% 얘기할 수는 없지만 투신을 하고 이제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진실을 밝히기가 더 어려워질 어렵습니다. 것 같아요. 일단은 실종 상태지만 뭔가 이제 이 정모 실장을 이제 찾게 된다면 만약에 이제 사망한 상황이 드러난다면 공소권 없음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조금 특이하게 범인으로 추정되는 용의자가 유력한 용의자가 사망을 했지만 사망한 상태에서 강진여고생 살해는 계속 수사가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제 뭔가 증거물들이 나왔을 때 피의자로 전환됐어요. 이미 뭐 저 범인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가 있지만 대체로 법적 처벌을 가할 수 없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이 되는데 다만 이 양혜원 씨 사건은 수사는 계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사진을 찍은 사람, 사진을 유포한 사람, 또 구속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스튜디오 실장 외에 관련된 이제 범죄 용의자들이 다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사건에 대해서는 끝까지 수사가 완결되되 다만 이 스튜디오 실장인 정모 씨에 대한 처벌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어떻게 될지 마지막까지 끝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이 소식인데 이 조현병 환자가 휘두른 흉계 경찰관이 사망하는 정말 뭐 있어서는 안 될 우리나라 대한민국 경찰 뭐 소방관들 뭐 그 응급 대원들 이런 분들한테 왜 이런 일이 끊임없이 발생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안타깝기도 하고 허망하기도 한데요. 엊그제 일요일 대낮이었어요. 12시 반경이었는데 자 동네에서 소란이 일어났다. 난동이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일이 왕왕 있어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이러한 그 폭력적인 성향이 확인됐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과거의 전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대낮에 경위 2명이 이제 출동을 했는데 50대 초반의 경위 2명에게 이 백모 씨라는 이 마을 주민이 갑자기 흉기를 들고 와서 실강이를 버리던 와중에 흉기를 들고 와서 휘두른 겁니다. 그런데 이제 51세 경위 한 분은 사망을 했고요. 52세 경위 한 분은 이제 부상을 당했는데 병원에 옮겨져서 치료를 받았고 생명의 지장은 없습니다. 한 명의 경찰관이 사망을 한 상황인데 자 이들은 출동할 때 경찰 매뉴얼에 따라서 총기와 테이저건을 다 휴대하고 무장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수무책으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상황이라 경찰의 대응에 대해서 앞으로 더 강화해야 될 지점이 있는 것 아닌가 고민이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네. 경찰관은 단순 이 소란 신고를 받고 출동을 했었는데 오늘 또 연결식이 열리잖아요. 그래서 이 피해 경찰관이 아무런 대처를 하지 못했던 이 부분이 또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무장을 하고 나갔는데 이 지역 주민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상황에서는 경찰이 먼저 무력으로 선제압을 했다면 대체로 많은 경우에 경찰이 고소를 당하기도 하고 경찰에게 손가락질이 가해지기도 하고 경찰은 위험을 감지하고도 어찌 보면 정당방위를 할 수 없는 상황에 또 놓여 있는 직업이 경찰이 아니냐 이런 하소연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백 씨의 신원이 확인이 됐고 과거에 이 살인 전과도 있었고 그런 상황이었다면 경찰이 조금 선제적인 대응을 했더라도 이것은 경찰의 대응이 문제가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인정해줘야 되는 쪽으로 흘러가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대목이 숙제로 남았습니다. 그렇군요. 뭐 경찰관 내부에서는 택배 회사에 비유하면서 뭐 불만이 많으니까 콜센터의 직원들이 몰리는 이런 현상이다. 일선 경찰들 일하기가 너무 어렵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폭력을 제압해야 되는데 폭행을 당하는 경우도 많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자, 뭐 진짜 말씀하신 대로 그 일선 현장에서 특히 이제 지방 같은 경우는 아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무하기가 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안타까운 이 소식 전해드릴 때마다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명복을 빌고 유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